저희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말이야. 오늘 아침에 애가 토마토 주스를 안 먹는다고 애를 잡았어. 토마토 주스를 안 먹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걸 안 먹으면 애가 건강이 안 좋아질 거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공부를 못 할 거고, 공부를 못 하면 사회생활을 못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도 못 먹는 애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토마토 주스 하나 안 먹었는데, 너는 커서 뭐가 되겠냐까지 가는 거지. 엄마는 벌써. 나 혼자 멀리 가 있는 거예요. 20년 후로. 예.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이 부분을 좀 잡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는 아이라는 물고기가 자라는 어항이다. 예.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는 어항인데 얘가 흔들리면 물고기가 정신이 없겠죠. 정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물고기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항이 깨져버리면 이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로 내가 우리 아이가 크는 어항인데 좀 단단한 어항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애들이 넉넉하게 헤엄칠 수 있는 좀 큰 어항이 돼야 되겠다.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보다는 이제 작가로 인사를 좀 드리러 왔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네. 뭐, 그래도 나름 베스트셀러인데. 네, 제목이 오늘 또 불안한 엄마들에게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막내가 대학을 가가지고 제가 25년 됐더라고요. 셋을 키우고 나니까. 그래서 제 인생 진짜 중간 토막이 다 애 키우느라고 날아가가지고, 네. 좀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이 시간들을 좀 정리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게 내 인생도 불안한데 세트로 따라오더라고요. 애들 고민, 남편 고민,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엄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좀 불안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일단 책 제목은 잘 정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옛날 에피소드가 하나 좀 떠오르는 게,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애를 챙겨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애가 셋이니까 전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애들이 숙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준비물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숙제는 뭐 숙제다 치지만 준비물이 없으면은 막 문방구 가서 사야 되고 또 뭐 이제 선생님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을 못 맞춰서 사무실에 나갈 수 있으니까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날 아침에 뭐 이제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미친년처럼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희 아저씨가 양소영 변호사가 누군지를 아는데 저기서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누군지를 아는데 정말 1층에 내려가서 수희 아저씨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럽고 어떻게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나갈까. 일단 애들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친 다음에 학교를 보내고 혼자서 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 조금 있길래 나는 왜 오늘 또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르고 말았을까. 애들 아침에 학교 가는데 애들 지금 기분 좋게 보내도 부족할 판에 나는 왜 또 그렇게 보내고 말았을까. 오늘은 좀 한번 내가 스스로를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핸들의 머리를 받고 내가 왜 소리를 질렀는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발견한 게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이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불안했구나. 뭐가 제일 불안할까요? 아이들의 미래, 그죠? 우리의 미래, 우리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비교되고, 못 따라가면 어떨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학교 가서 일하는 엄마가 애를 키우니까 애가 요 모양이구나. 또 나한테 돌아올 비난?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애는 그냥 준비물 하나 안 챙겼을 뿐이에요. 그 준비물 안 챙겨서 부족하면은 그날 수업을 조금 망쳐도 돼. 그다음에 친구 거 좀 빌려 써도 돼. 그거 하나 가지고 애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일하는 엄마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꼭 일하는 엄마만 그러겠어요? 일 안 하는 엄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괜한 내 이 자격지심이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애를 이제 아침에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말이야. 오늘 아침에 애가 토마토 주스를 안 먹는다고 애를 잡았어. 토마토 주스를 안 먹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걸 안 먹으면 애가 건강이 안 좋아질 거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공부를 못 할 거고 공부를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도 못 먹는 애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토마토 주스 하나 안 먹었는데 애 너는 커서 뭐가 되겠냐까지 가는 거지. 엄마는 벌써.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의 불안이 벌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 우리 애들하고 현재를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멀리 가 있는 거예요. 20년 후로. 네.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이 부분을 좀 잡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저도 이제 부모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모는 아이라는 물고기가 자라는 어항이다.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는 어항인데 얘가 흔들리면 물고기가 정신이 없겠죠. 정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물고기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항이 깨져버리면 이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저도 들으면서 난 정말로 내가 우리 아이가 크는 어항인데 좀 단단한 어항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애들이 넉넉하게 헤엄칠 수 있는 좀 큰 어항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혼 상담을 하고 하면은 엄마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이혼을 할까 안 할까?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고민들 때문에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불안하지 않고 그 모습을 아이에게 잘 노출시키지 않고 잘 관리해서 애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안전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백날 조언하면 뭐합니까? 내가 잘해야지. 네, 그죠? 실천도 못할 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불안일기라는 걸 한번 써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창하게 일기를 쓰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몇 줄 적어보는 거죠. 나는 오늘 왜 미친년처럼 소리를 질렀나? 나는 도대체 뭐가 불안했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아마 저녁에 보는 거예요. 안 일어났어. 내가 불안했던 순간을 적어보고 밤에 한번 보는 거야. 이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을 정리하고 실제로 내가 불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또 하고 싶은 얘기를 써보는 거죠. 소영아, 더 이상 미친년처럼 하지 말자. 그다음에 소영아, 오늘은 네가 조금 예민했구나. 너 혹시 생리 아니었니? 뭐 이런 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들도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엄마들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책임감 이거 정말 얼마나 힘들어. 사실은 우리가 30대 초반에 엄마가 되고 30대 중반에 엄마가 요새는 되는데 그 시기가 사람으로 봤을 때도 완벽한 시기가 아니에요. 요새 이제 전두엽 얘기를 하는데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가 27세, 30세래요. 그러면 엄마도 이제 겨우 전두엽이 완성돼서 이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부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도 지금 어떻게 살지, 또 직장 다니는 경우에 어떻게 직장에서 적응을 해야 될지 남아있는 시기에
나도 헤쳐나가야 될 인생이 있는 시기에 갑자기 덩그러니 애까지 생기고, 그다음에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거를 컨트롤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어떻게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나 도움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일기를 써보는 버릇을 권하는 걸 보고 저도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좀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내가 정말 해서 굳이 이렇게 할 고민이 아니었고 내 몫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건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고 이게 이제 좀 객관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적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번에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번 적어보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아이들에게도 되게 좋은 게 엄마가 이거를 적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애들에게는 되게 좋은 공부죠. 우리 왜 애들 학교에서 일기 써오는데 너 왜 일기 안 썼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적는 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도 적으면 애도 아 엄마가 적으니까 저런 걸 저렇게 관리하는구나 해서 자기도 이렇게 적어보게 되고 그래서 같이 뭐 식탁에 앉아가지고 오늘 이거 뭐 너도 한번 일기 써볼래? 엄마도 어떻게 적어볼래?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 가지는 것도 아이하고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해보는 것도 한번 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주로 이제 아침에 그렇게 잠이 깨요. 그래서 새벽 한 4시, 5시쯤 되면은 잠이 깨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저를 더 이상 잠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시작된 지가 조금 오래된 게 제가 30대 중반에 변호사를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30대 31살에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31살에 여자 변호사, 더군다나 애딸린 변호사. 뭐, 그 변호사 고를 때 어때요? 피해가고 싶은 대상이지 않을까요? 저 변호사가 31살에 뭘 알겠어. 거기다가 애도 키우는데 시간이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그 변호사 초기의 시간들은 상담하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도 좀 그거를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자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고생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내가 이러다가 변호사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새벽 4시, 5시면 잠이 깨서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점도 좀 보고, 네, 제가 종교를 가지기 전에는 뭐 그래서 요번 한 달은 월급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어서 저한테 조금 오랜 불안이라는 게 오래된 좀 약간 지병 같은. 근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침대에서 내가 이렇게 불안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내가 7시까지만 불안하고 7시 이후에는 일단 이거는 일을 하고 보자. 하루를 살고 보자. 일단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불안 시간제라는 것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불안 시간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내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불안아 떠들어라. 마음대로 불안아 놀아라. 대신 나는 7시 이후에는 너를 잊어버리겠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이어트 하면서 먹으면 안 돼 그럼 더 먹고 싶잖아요. 나 오늘 커피 끊어야 돼 그러면 막 커피 생각만 나. 실제로 애들 핸드폰도요.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핸드폰을 안 사줬는데 그 아이를 나중에 정신과에 데리고 봤더니 핸드폰 중독이래요. 이 아이는 핸드폰을 만져본 적도 없어. 가져본 적도 없는데 핸드폰 중독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면 안 돼라는 거기서부터 거기에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을 내가 통제해야지. 나는 불안을 안 해야지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의 노예가 될 수 있는데 너 그래 그냥 마음대로 뛰놀아 봐. 나는 대신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너를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보자. 이렇게 해서 불안 시간제를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침에
갱년기가 되면 더 불안해요. 나이 들면 어떡하나, 우리 부모님은 또 어떡하나. 이게 애가 지나면 이제 부모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 달려가는데 이 인생의 불안이라는 거는 인생의 끝이 없어요. 네. 제가 애 셋을 서울대 보냈더니 그럼 이제 불안이 없겠네요 하시는데요. 서울대 가면 끝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서 안 잘리느냐, 그 다음에 결혼은 과연 할까, 뭐 결혼하면 손주는 어떻게, 여기 손주 있으시다 그러죠. 예. 인생의 끝이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안을 어떻게 잘 데리고 가느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꼭 엄마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고민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보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네. 오늘부터 한번 네. 그래서 일기 쓰실 때 길게 쓰실 거 없어요. 한 3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내가 이제 불안이 찾아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아침에 찾아오니까 아침 시간대 그렇게 해보시고 나는 중간에 조금 많이 그래 아니면 자기 전에 그래 그러면 그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한번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애들 이제 키우는 얘기를 조금 돌아와 보면 네 그러면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찾아오는 불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 이제 이거를 아이들하고 쭉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대나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대나무라는 게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제 대나무가 이제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대나무는 싹이 올라오는데 5년이 걸린대요. 뭐 3년 만에 올라오는 애도 있지만 어떤 애는 5년이 걸린대요. 그럼 어떤 대나무는 또 6년이 걸리는 아이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땅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동안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죽었구나. 그죠?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 각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학원을 보냈어. 학원을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이상한 선생님인가 하고 학원을 바꿔. 그런데 알고 보면 얘는 이제 막 실력이 쌓여가지고 하던 차인데 엄마 학원을 바꿔, 선생님을 바꿔, 학습지를 바꿔. 그럼 얘는 매번 거기를 적응하다가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엄마의 불안이라는 것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사실은 엄마가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저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게 아이들 학원 다닐 때 이제 학원을 찾아보러 상담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직도 그거를 안 하고 계세요? 어머니, 이거 안 하면 지금 다른 애들은 벌써 진도가 이렇게 나갔는데 어머니 워킹맘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나는 내가 일하니까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구나. 다른 엄마들은 벌써 여기까지 달려가는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요새 이제 보니까 맘 쉐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을 창피를 주는 거예요. 엄마들을 불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자극해서 뭔가를 하게 만들거나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학원을 등록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원 등록이 맞다는 거가 나한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엄마들한테 와, 왜 안 하고 있어? 자기 큰일 났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거 따라해. 이러면서 그 엄마들을 자극해서 나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언니, 저는 그냥 애를 많이 놀리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친구들이 저한테 너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이때는 5살 때는 이걸 해야 되고 6살 때는 이걸 해야 되고 7살 때는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거 안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이때 누군가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거죠. 저도 애들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면은요, 그때는 워킹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복장부터 달라.
저는 일단 가방을 들고 이제 하다가 직장에 갈 준비를 하고 가는데 엄마들이랑 복장이 달라. 그럼 저는 벌써 이제 워킹맘이라고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워킹맘들은 애들을 잘 예의 범절도 못 가르친다. 그런 애들하고 친하게 만들면 너도 버릇이 나빠진다. 그런 애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같이 놀면은 같이 공부를 안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의 시선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 가족들도 저희 애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일하는 엄마 손에서 크는 불쌍한 아이.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겠냐. 근데 우리 애들 먹성이 좋아서 밥 잘 먹어요. 네. 근데 이런 주위의 시선들에 대해서 나를 좀 자유롭게 만드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하고 있는 자기만의 양육 방식이 있으면 그래,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나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때 이거에서 벗어나려면은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책도 좀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그게 아니면 이거는 분리시켜서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박혜란 교수님의 책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책이 뭐냐면 믿는 만큼 아이는 잘한다. 내가 사교육이나 뭐나가 저는 사교육의 반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공부라는 것이 아이에 맞는 속도가 있는데 제가 일본 책을 사서 보니까요. 일본 영재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막 3살 때 뭐 9구단이 아니라 19단 뭐 이런 걸 했대. 네, 3살 때. 뭐 어디까지 다 읽었대. 그거 보니까 우리 애들은 영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구나. 영재가 아니니까 너무 편해요. 영재면은 그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가 영재라는 판단을 받고 지옥문이 열렸다. 왜냐면 영재를 키워야 된다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영재가 아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영재라고 생각하고 영재를 키우려고 하는 순간 경시대회를 다녀야 되고 상위 0.1%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아니어서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태를 제대로 우리 아이를 판단하고 우리 아이 기준에 맞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우고 다른 엄마들에게 귀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완벽주의. 어떤 엄마들 막 책을 써요. 완벽하게 아이를 키운 엄마들.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요리를 했어요. 나는 우리 영양소를 이렇게 챙겨줬어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큰애가 설거지를 하다가 고춧가루가 발견이 됐어. 엄마, 설거지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고 나를 키운 거야? 너를 그렇게 키웠어. 엄마는 너를 그렇게 더럽게 키웠어. 근데 너희들 잘 크더라. 나는 너네들 유기농만 하고 키우지 않았어. 근데 니네들 건강하게 잘 크더라. 제가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그래요. 지 앞거리도 못하던 애가, 지 청소도 못하는 애가 애를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애 이렇게 잘 못 키웠지 하면서 그러던 사람도 시간이 되고 내가 때가 되면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누구야? 학교 갔다 오면은 씻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숙제하고 시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엄마들이 있어서 그거 못 지키면 애들이 막 진짜 다 망하는 줄 알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애들에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큰애가 이제 좀 불안이 많은데 저는 약간 뭐 더러워도 되고 좀 덜해도 되고 그다음에 시험 공부가 좀 안 돼 있으면은 가서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답을 찍으면 된다. 우리 그때 그런 거 있었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잠깐 창밖을 봐. 그러다가 다시 봐봐. 문제를 봐. 그러면은 움직이는 놈이 답이야. 대신 내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더 하도록 노력하면 돼요. 근데 이제 불안하면 시험을 보다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시험 보러 갔을 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풀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남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큰애는 그렇지 않고 약간 좀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불안을 내가 고쳐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애를 막 많이 혼냈어요. 불안하면 안 돼. 미리 떨지 마. 막 이러면서 엄마처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은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불안한 사람들이 오히려 미리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 불안을 잘 관리를 하면 훨씬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투자 귀재 아시죠? 이 사람은 뭐 투자하는 방식이 가치 투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가치 투자를 하냐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아. 왜냐하면 망할 가능성을 늘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막 잘 된다고 했을 때 하면은 막 이게 모든 끝까지 다 잘 될 것처럼 사람들이 들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기업이 망할 거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긴 시간을 보고 느리게 투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90세가 돼서 아마 90세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최고의 투자자라고 이름을 날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과학자들, 탐험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원래 불안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다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인류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먹힐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가 나타나는데 도망갈 줄을 모르면 우리가 여기 살아있겠어요? 아니죠. 늘 뛸 준비를 하고 도피할 준비를 하니까 불안하니까 여기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이 불안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나를 좀 더 채찍질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인 거지. 내가 불안에 잡아먹히면서 내가 이 불안을 없애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하면서 내가 지금 아이하고 싸우는 과정이 내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불안이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나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나의 사랑이고 노력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미친년처럼 소리를 질렀다면 아이에게 저녁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은 이러이런 마음에서 너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엄마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해. 그다음에 엄마는 오늘 좀 이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일을 하다가 조금 심각한 일이 있으면 엄마가 오늘은 조금 예민해. 엄마가 가능하면은 밖에서 일을 집에서는 안 하려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심각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엄마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었어.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하죠. 좀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늘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사는데 사실은 이런 불안에 늘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라테스를 하면서도 처음에 동작을 하면 팔이 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가면서 이 근육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코어 근육이 잡혀야 다른 동작들을 이렇게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불안도 관리하는데 정작 코어 근육이 좀 필요해요. 내가 왜 불안할까? 그 불안의 끝을 돌아보면은 남들과 비교를 하는 데서 찾아. 네. 내가 우리 아이들이 앞서가지 못하면 어떨까?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저는 행복하지 못하면 어떨까? 그게 저는 참 궁금했거든요. 그게 저를 많이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즈음에 제가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70년간 두 그룹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조사한 보고서예요. 한 그룹은 하버드 법대를 나온 그룹. 하버드 법대에 입학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천재고 똑똑하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하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성공을 하면 나이 들어서 행복하겠다. 그렇죠? 이런 그룹 하나. 그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소년원을 다니는 아이들 그룹 하나. 이 친구들은 저소득층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떤 편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얘네들은 시작이 이러니까 마지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그룹을 70년을 진짜 추적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보스턴에 있는 자녀들이 다 불행하게 살 줄 알았던 이 중에 정말 성공한 사람도 나타나고 마지막에 노년에 난 정말 행복해요라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누구나 어떻게 시작을 하든지 간에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겪더라.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40년간 광야의 고난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윗이 성공한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정해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에 대한 방어 기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던 간에 그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넘어가는 방어 기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이런 고난에 대한 방어 기제, 회복 탄력성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이 공통점이 유년기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더라. 이런 책을 제가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저는 거기서 이 불안에 대한 코어 근육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어떤 순간에 오듯이 어떤 순간을 닥치더라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죽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런 답을 발견하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좀 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나는 내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안,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하는 불안, 그 답은 내가 우리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면, 내가 우리 아이를 이 고난에 대한 방어 기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면 저는 괜찮은 거죠. 제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우리 아이에게 신경 써야 될 거는 선행이냐? 공부냐? 내가 지금 청소를 못한다고 자기 할 일을 못한다고 얘를 혼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시간을 듬뿍 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 그게 내가 부모로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2010년에 만났는데 그때 2010년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변호사로서 10년이 되고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삶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다가오는 것은 애가 셋이고 얘네들이 맨날 엄마를 찾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엄마란 소리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보기도 하고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맨날 사건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이럴 때 과연 행복이란 게 뭘까? 답을 찾고 있을 시기에 만난 책이어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약간 정말 머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약간 해결하는 느낌? 뭔가 막 답을 찾다가 답을 찾은 느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든데 하버드를 나온 사람도 고난을 맞이하고 보스턴에서 자란 아이도 고난을 맞이한다면
아, 정말 인생은 공평하구나. 나만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공평하신데 내가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게 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잘 키워야 할 아이들, 내 아이들을 행복하게 바라는 게 제일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왜 공부 잘하길 바래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뭐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답을 얻었는데 내가 애들에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엄마들 모임에 나가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엄마들하고 어떤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요새는 사실 정보가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네. 정보가 부족해서 엄마들을 만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많은 정보를 듣게 되면은 불안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모임에 나가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면 오히려 맘쉐이밍을 당하고 나 스스로 내가 이것도 안 했는데 난 부족한 엄마인가? 라는 거에 오히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날 사람은 저처럼 안 해도 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더라. 라고 좀 얘기해 준 사람이 가까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주는 얘기도 전문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이 셋을 키워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냥 하나의 경험인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은 저런 사람이 저렇게만 해도 애를 잘 키우는구나. 하나의 그냥 경험으로 받아들이시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청구나 교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 선행을 많이 시키는 것은 뇌를 망칠 수 있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인 거예요. 너무 많은 선행을 하지 않아도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뇌 발달 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시달릴수록 가까이 할 사람, 그다음에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그다음에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하나는 나 이거 불안해. 그러면 나도 불안해. 정말 불안해. 우리 그렇지 하면서 같이 계속 불안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엄마들 모임 안 나간다고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도 사실 좀 그랬어요. 아이들 할 때 언니 이거 같이 할래?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이 그룹에서 다시 나를 안 불러주지 않을까? 밥 먹는데 나를 다시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우리 애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필요 없는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에게 맞는 거가 우리에게 꼭 맞지는 않다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애들 영유 중간에 다 포기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영어 잘하고 살아요. 남들이 다 다니는 학원 안 다녔는데 그래도 또 애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특히 막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 학원에 했는데 막상 합격했을 때는 굉장히 자부심이 느꼈어요. 와, 누나들은 안 됐는데 막내는 했구나. 나도 드디어 영재 엄마가 되는 건가 했는데 금방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감히 다 포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공부할 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좀 구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아이 키우면서 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까 불안일기, 그다음 불안 시간제 했지만 사실은 기도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아이들 고3을 제가 3번 겪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아침 새벽 예배였어요. 네. 5시에 라디오를 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초를 켜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성경책을 펴놓는 거죠. 그러다가 졸아요. 졸다 보면은 깨요. 그럼 또 그다음에 찬양 소리에 깨기도 하고 했는데 그 기도의 힘을 그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위로,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촛불 향기가 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눈 떴을 때. 그러면 오늘 또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구나. 그게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교회를 안 나가려고 막 몸부림쳤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 엄마의 새벽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부모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아이가 부모를 떠올릴 때, 제가 부모님을 떠올릴 때 저는 힘들 때 엄마에게 전화를 해요. 엄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걸로 잊어버려요. 엄마가 기도를 해 주실 테니까. 저는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제 기도를 하나님이 엄마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따라가지 못하는 공부 억지로 시킬 수 없잖아요. 저 수학 공부 백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리 수업 들은데 졸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공부를 어느 순간에 지금 책을 읽어보니까 수학이 재밌고 물리가 재밌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제가 아무리 하려고 잘 되지를 않아요. 맞아요. 억지로 하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끌고 갔다면 제가 공부가 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미션스쿨에 진학을 했는데 저한테 엄마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게 맞겠구나. 나도 엄마의 기도의 힘으로 내가 늘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힘을 냈듯이 나도 아이를 위해서 해주면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순간 제 이 모든 것을 바치듯이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이 닿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늘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예배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평소에 제가 좀 게을러서 매일 예배를 하지는 못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도 중간에 졸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기도의 힘을 아이들에게 기도 시간을 엄마가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널 위해서 기도할게. 저한테 위로가 됐듯이. 그리고 제가 의뢰인 분들에게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가사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의뢰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럴 때 의뢰인 분들을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가 사실 판사가 판단하는 거지 변호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판사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같이 기도해요. 라고 하시면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불안한 엄마들에게 그리고 불안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코어 근육을 좀 가져보자. 그런데 그 코어 근육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기도하는 순간 그걸 맡기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불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